학생들이 학원과 독서실에 가려면 백신을 다 맞든 음성 확인서를 들고 다니든 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방역 패스인데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당분간 방역 패스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결정은 앞으로 큰 파장을 낳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느냐, 다른 업종에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할 수 있느냐의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공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을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일부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가 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18살 이하 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당분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을 앞둔 사람에게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감염 비율과 백신 접종자 감염 비율을 언급하며 미접종자들이 접종자들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법원은 오늘 결정과 별도로 방역 패스제 전반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7일부터 신문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방역 패스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이번 결정에 따른 파장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추진한 게 복지부, 질병청, 교육부인데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성인은 즉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또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방역 패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들은 법원 결정이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결정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결정의 의미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법원 결정을 보면요. 미접종자들에 의한 코로나 확산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고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청소년의 경우에 위중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이 굉장히 낮다고 봤는데요. 결국 백신 접종에 따른 공익보다는 기본권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적었는데요.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정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패스로도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 대상 방역 패스 말고도요.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방역 패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과 또 이 방역 패스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지금 청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부는 아직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절반이 미접종자와 또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당장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다만 집단 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 업종은 추후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작업은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죠? 네, 먼저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요.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의 2차 접종률이 52%에 불과합니다. 예. 당장 학부모 단체들은 청소년 치명률이 0%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접종도 당연히 개인의 선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본안 소송까지 집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청소년 백신 접종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일단 본 소송의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청소년의 백신 패스는 적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네,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사실상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는데 윤 후보는 지금 이 시간까지 뚜렷한 쇄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캠프나우
최수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자택에서 종일 머물렀습니다. 후보는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후보는 오늘 주로 전화로 주변의 인사들과 상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선대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 카드를 주장을 했고 선대위 지도부는 줄줄이 사퇴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 후보와 사전에 상의 없이 선대위 개편을 발표한 건데 후보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쾌감을 주변에 토로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후보가 뭐가 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좀 치닫듯이 했는데요. 일단 어젯밤 9시쯤 후보는 당사를 나가면서 모든 것은 본인의 탓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인데 지금 이 시각까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내일을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쇄신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6개 본부를 해체하고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본인이 후보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면서 사실상 이 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테니까 그때 기다려 보시면 돼요. 네, 어제 김 위원장이 쇄신안을 밀어붙인 데다가 후보는 연기를 좀 해달라라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자칫 끌려가는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서 고민이 깊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안을 받아들여서 선대위의 윤석열이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윤석열의 선대위가 되느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김 위원장의 안대로 선대위 전면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에는 측근들을 상당수 정리해야 하는 점도 고민의 지점으로 있습니다. 후보 측을 취재를 해보니까요. 오늘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이르면 내일 오전에 선대위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서 최수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연기만 해달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윤석열 후보 쪽에선 상황이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분열 조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전입니다. 당 안에선 윤 후보가 김 위원장과 갈라설 거란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반박,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말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직을 내려놓는다는 김종인 사퇴설. 어제 선대위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단순 혼선이 아니라 사실상 김 위원장을 선대위에서 배제하려는 윤석열 후보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로 윤 후보 측 인사들에게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대위에서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란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윤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상황론으로 비춰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윤 후보 판단이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내길 바라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대위 해체를 통보했다면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거론됐습니다. 후보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맞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을 흔들기 위한 발언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준석 대표는 거꾸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전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고 하는 인식은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후보 측 일부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위험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불쾌해하는 건 맞지만 김 위원장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젊은 꼰대다, 분란을 조장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퇴하라는 압박의 목소리도 당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오후 4시 국민의힘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이 각각 모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화두였습니다. 중진들이 모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실에선 이 대표를 비난하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 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 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중진들은 당대표와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고 재선 의원들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공개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인 정도는 대표께서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체 의원들의 요구가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것을 좀 먼저 보는 것입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젊은 꼰대가 따로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공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대표 사퇴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찾아와서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서지 않으면 사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책임당원의 서명을 받아 당대표를 소환할 수는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도 이 대표에겐 지역에 다니며 2030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자,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국민의힘 선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취재 기자에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최수영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이르면 내일 오전에 입장을 낼 것 같은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선대위 전면 개편이란 카드를 던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후보의 빠른 결단을 압박하고 있죠. 시간을 끌수록 지금의 하락세를 막기는 더 어려워질 거란 판단입니다.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선 윤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낸 건 맞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윤 후보 역시 이 쇄신이란 큰 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 후보 주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까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후보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예측이 지금 불허한 상태인데 네. 갈라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의 쇄신안을 전면 수용할지 아니면 일부만 받아들일지 아예 거부할지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다 받아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윤 후보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김 위원장의 안을 수용할 경우 선대위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사실상 전권을 쥐고 윤 후보의 정책과 메시지, 일정 등 전반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물론 그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선대위를 보다 슬림하게 실무형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비대해진 조직 탓에 의사결정이 느리고 그리고 메시지에서 혼선을 빚고 또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등 지지율 하락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양측 모두 합의한 목적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후보가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 즉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의견 일치를 보느냐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을 배제하고 갈 생각은 없다고 이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 바꿔서 말하면 김 위원장의 쇄신안을 완전히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 걸로도 이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부분이랑은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는 하지만 김종인 사퇴론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김종인 사퇴설에 이어서 오늘은 김종인 배제론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윤 후보가 김 위원장까지 포함한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반대로 선대위 안팎에서 김 위원장을 흔들어서 결국엔 배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실상 선대위 해체라는 이러한 큰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이 김 위원장이란 핵심 인물을 놓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잡음이 윤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사퇴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선이 64일 남았습니다. 이게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태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혼란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는지 그리고 빠르게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윤 후보가 다시 유권자 앞에 서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경찰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이 대표가 벤처사업가로부터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올해 첫 기자회견은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가 끝났음을 선언한 곳입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기자회견 내용과 별도로 이 후보 측이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모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반향이 크자 선대위는 이 후보가 직접 나오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실무진의 제안에 응해 오늘 오후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만 놓고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JTBC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 횟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방송 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의혹만 다루는 토론회라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받을 생각이에요. 그거에 한정해서 저는 하는 것 저는 제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윤 후보를 향해 토론 참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가능하면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질문과 우려를 하지 않도록 좀 국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위해 일정까지 중단한 윤 후보 측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선대위가 정리돼야 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토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방송 토론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 3번 했습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2번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선 대선 후보 방송 토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주말 1000여 명에게 물은 결과 선거법으로 정해진 3번의 방송 토론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34.3%에 그쳤고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우세했습니다. 특히 지지 후보가 없는 부동층에서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하다는 의견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노인과 청년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어제 보수 텃밭 대구를 찾은 안 후보는 곧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향 충청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단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지만 새해 일정표엔 윤 후보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 세대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제대로 저희들 정리된 노인 복지 정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손주 돌봄 수당 신설 등 노인 공약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멀리하면서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윤 후보의 표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 JTBC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60대 이상 지지율은 윤 후보보다 훨씬 낮은데 노년층 표심을 끌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청년층과 접촉면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로에서 2030 세대들을 만났습니다. 청년 세대는 윤 후보의 취약계층입니다. 최근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2030 지지율 일부가 안 후보에게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적으로도 윤 후보를 의식한 듯한 일정이 눈에 띕니다. 어제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고 오는 7일엔 윤 후보의 고향 충청을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윤 후보의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세를 낙관하기 이릅니다. JTBC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후보 입장에선 고정 지지층을 넓히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당분간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일화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경력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 씨는 앞서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했던 적은 있지만 일했던 기간을 이력서에 부풀려 적었다고 했는데요. 이 경력 자체가 사실상 가짜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일했다는 기간 동안 미술관 직원 누구도 김 씨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정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한미술관.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젊은 미술가들의 요람입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들도 이곳을 거쳐 중견학예사로 성장했습니다. 미술계에서 큐레이터십을 가지고 큐레이터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했었죠.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경력 증명서입니다. 이곳 학예실에서 4년간 큐레이터로 일했다고 적혔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연 건 1999년. 하지만 경력은 1998년부터 시작돼 논란이 됐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부풀리거나 잘못 적었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선대위가 낸 자료. 근무 기간을 잘못 적었지만 큐레이터로 일한 건 사실이란 내용입니다. 미술관에 근무 기록이 남아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문서 있는데 저희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은 상황. 취재진은 이곳에서 근무했던 큐레이터들을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2020년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인선 씨. 1999년에 근무했던 큐레이터는 자신을 포함해 2-3명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김 씨가 일을 했고 그다음에 김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저는 99년, 2000년에 루프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랑 뭐 일을 하거나 마주친 적은 없고. 그러면 보신 적도 없으신 거죠? 네. 일하면서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 근무했던 다른 큐레이터들의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다 미술계에서 어쨌든 다 젊은 사람들도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김명신 씨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걸 얼마나 다들 힘들게 만든 경력이고 특히 루프는 너무너무 거기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한 공간이거든요. 네네네네. 작가들도 알고 네. 본인들도 알고 다 아는데 왜 그거를 본인 경력으로 버젓이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윤석열 후보 캠프는 앞서 김건희 씨가 사과할 때 밝힌 내용 외에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라정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큐레이터 경력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부풀리기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가짜 경력인지 저희가 좀 더 검증을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직원으로 일했다면 미술관 대표는 김 씨를 알 텐데 당시 공동 대표였던 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2006년 발급된 김건희 씨의 큐레이터 경력 증명서엔 대표 서모 씨가 등장합니다. 서 씨는 1999년 대한공간 루프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개관 당시 김 씨가 큐레이터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연도는 잘못된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4년 부풀리기도 9% 거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나왔다고 하더라도 4년 정도 했으면 제가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 씨는 앞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98년도에 김건희 씨가 미술관 여는 걸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98년도 거는 그거는 잘못 내보낸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잘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은 서 씨. 사실은 김건희 씨가 2005년쯤 자신과 두 개의 프로젝트를 했다고 말합니다. 2005년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가 주관하는 공동전시회 프로젝트 대기 중이란 자료입니다. 시각예술작가 김명신이란 이름이 보입니다. 당시 프로젝트 영상에는 청소년들에게 시각예술을 교육한 김 씨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큐레이터 업무가 아닌데다 2005년은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과도 맞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발급된 2006년 서 씨와 함께 미술관을 이끌었던 윤재갑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작가는 작가죠. 큐레이터는 아니죠. 그 대기 중이라는 프로젝트는 서 씨가 이제 주도했던 프로젝트고. 윤 전 대표는 미술관에서 근무한 김명신이란 큐레이터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98년도부터 근무했다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은 그 큐레이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루프 큐레이터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나 뭐 그런 것 있을 수는 있어도. 윤 전 대표와 이곳을 거친 학예사들은 결국 진실은 서 전 대표와 김건희 씨 둘만 알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전대위 부실장과 김용 조직부본부장과 통화를 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통화 내역은 본인이 벌였던 휴대전화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이전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경찰이 이를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그 자료를 검찰이 공유받아 분석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이전에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김용 조직부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측근으로 꼽은 인물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의 측근이 아니라며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측근들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을 알려줬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입장을 냈다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용 부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이라면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에 따라 증거 기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했을 뿐이라며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통화 사실이 알려진 후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부실장을 불러 통화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고래 삼키는 새우로 불렸던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자금을 대기로 했던 사모펀드가 투자를 보류했기 때문인데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라는 호재로 주가만 반짝 띄우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 EV 주가는 어제보다 18% 넘게 내린 18,6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1,05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던 사모펀드가 투자를 보류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020년 말 7,000원 선이던 에디슨 EV 주가는 쌍용차 인수라는 호재로 지난해 말 6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입니다. 새 주인을 만나 정상화할 거란 희망을 가졌던 쌍용자동차 주주들은 에디슨 모터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묵혀둔 지가 1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이 이슈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무책임하게 손을 놔버리게 된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까? 쌍용차 인수자금 3천억 원을 포함해 쌍용차 정상화에 필요한 돈은 1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보류에 이어 대출을 해줄 거라 봤던 산업은행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를 추진한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건 회장은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쌍용 자동차를 언제 인수해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1, 2조 원 쓰라고 제안이 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주식시장에선 먹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EV의 대주주였던 투자조합이 주가가 뛴 뒤 주식 대부분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투자조합의 주식 매각은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저 주식은 1년 보호 예수돼 있고 한 주도 판 적이 없고요. 오히려 더 늘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에디슨 EV 대주주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법정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쌍용차와 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시가총액 2조 원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오늘도 쏟아졌습니다. 직원이 1,9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빼갔는데 회사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융당국 역시 이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그 피해는 투자자의 몫이 됐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는 회사 돈 1,88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여러 계좌로 나눠서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잔액증명서를 거짓으로 보고해 알아채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씨가 잠적하면서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이 개인 계좌로 오가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 FIU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통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FIU에 알리고 FIU는 분석을 통해 횡령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FIU에서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금융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알려왔는지는 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출국 금지된 이 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빼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어도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가게는 보상금을 못 받아왔습니다. 이 기준이 옳으냐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10억 원이 넘는 곳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자영업자들은 일단 집단 휴업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고깃집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게가 크고 직원이 많아서 월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지만 연 평균 매출이 10억 원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작은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냥 제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평균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10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 가운데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곳엔 손실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 술집이나 숙박업소, 예식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자영업단체들은 예고했던 집단 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을 기다려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항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한 단체는 6일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도 가게불을 켜는 집단 점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겐 생존권이 달린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보장을 저희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3시간 9시에서 12시까지의 점등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단체는 다음 주 12일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시작합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줬는데 그 전의 손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난 자영업자들이란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 10만 명이 모이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새해 첫날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이 어떻게 월북했는지 그 과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감시 장비에 당시의 모습이 담겼는데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3m 높이의 철책을 손으로 짚고 몸을 비틀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고성의 철책에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이미 한 번 비슷한 위치에서 월남했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던 겁니다. CCTV에 포착된 A씨는 두리번거리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3m 높이의 철책을 넘었을까? 군 당국은 그가 철책을 손으로 짚고 올라간 후 철책 꼭대기에 설치된 원형 철조망 사이를 몸을 비틀어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타고 넘어간 철책은 골짜기 아래 숲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아 A씨는 이런 환경을 이용해 손쉽게 철책을 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가 철책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움직임을 감지한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경계병과 현장 출동한 수색조 모두 현장 확인 후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군은 3시간 동안 A씨의 월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 적외선 열상 장치와 센서, CCTV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경계 실패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군 관계자들은 감지 센서가 오작동이 많고 들짐승 등으로 인해 경보가 자주 울려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숨지게 한 잔혹한 사건은 그 범행만으로도 놀라운데 여기에 더해서 경찰의 대응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 당시에 욕설이 들렸는데 출동한 경찰은 신원 확인도 다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살해당한 직원 유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나왔습니다. 유족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 7시간 전 경찰이 현장에 가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처음에 신고했을 때 집이 못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하이가 다 벗겨질 때 바로 신고했어야 돼. 무슨 날씨에. 그거부터 무슨 적하다 생각이 좀 그래야지. 대표 A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센터 안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상처를 입은 피해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범행이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A씨가 이름 밝히는 것을 거부했지만 더 추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할 때 욕설까지 들렸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A씨의 말만 믿은 겁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술리체가 기억이 안 난다, 뭐 행선수하고. 그래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봐야지. 경찰은 CCTV와 피해 직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힘을 합쳐 소매치기범을 잡은 시민들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새해 훈훈한 소식이 또 이어졌습니다. 고된 구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또 다른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입니다. 구조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망설임도 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창 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량이 곧바로 방향을 틀더니 연기가 나는 곳으로 향합니다. 불이 난 곳은 한 단독주택. 차량 운전자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이기성 소방사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실화재가 맞구나 바로 판단이 돼가지고 내리자마자 119로 신고를 한 다음에 집안에는 80대 노부부와 70대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출입문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하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소방사는 뒷문으로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80대 부인을 먼저 안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과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무서운 것보다는 이제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나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내리더니 구조 작업을 돕습니다. 비번 날 개인 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재성 소방장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서 그런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 소방장은 자동차 앞유리를 깬 뒤 차 안에 갇혀있던 60대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소방관 모두 다음에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주저없이 현장에 뛰어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반창고 한 개, 마스크 한 장을 무려 5만 원에 파는 약국이 있습니다. 가격 안 보고 결제했다가 뒤늦게 영수증 보고 놀란 손님들이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소송을 걸라며 해주지 않았습니다. 합법이라고 우기기까지 했는데 정영재 기자가 대전에 있는 이 약국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주 대전의 한 약국에서 반창고를 샀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5만 원이 찍혔습니다. 당황한 이 씨는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약사는 안 된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A4 용지에 갑자기 볼펜으로 뭘 막 쓰시더라고요. 뭘 주시면서 법원에 가져가서 소장 접수하세요. 그러고 나서 판결문 나오면 환불해드릴게요. 이 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고른 경우 환불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약국에서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2주 사이에 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숙취해소제 3병을 15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약국으로 가봤습니다. 문제의 반창고도 진통제도 모두 5만 원입니다.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5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나요? 오징어 약국 이런 게 또 인기니까 5만 원 오징어 좀 비슷하지 않나. 오히려 소비자에게 주의를 줍니다. 약국에 들릴 때는 가격표를 꼭 잘 확인하시고 약사해야 가격을 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필히 꼭 확인하세요. 비싸게 파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 의약품은 가격을 표시하고 알리면 약사가 정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사는 천안과 세종을 옮겨 다니며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달 24일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약국에 성인용품을 전시했다 처벌을 받는 등 가는 곳마다 논란이 됐습니다. 대전시 약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영업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경찰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가 갈색으로 변한다는 샴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성분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자 개발자인 카이스트 측과 제조업체는 신기술을 지원하긴커녕 규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HB라는 성분을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염색약에 들어가는 THB는
염료가 머리카락에 잘 스며들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약처는 THB를 화장품에 넣으면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성분이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최근 인기가 많은 염색 샴푸를 내놓은 한 중소기업과 기술을 개발한 카이스트가 사실상 우리를 겨냥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샴푸엔 염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THB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측은 흰머리를 갈색으로 코팅하는 신기술로 샴푸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깎은 사과를 그대로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에 착안했다는 겁니다. THB는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바꾸는 걸 돕기 위해 넣었다는 설명입니다. THB가 들었다는 이유로 염색약과 샴푸를 똑같이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도 주장합니다. 유럽의 금지 조치도 THB가 들어간 염색약만 못 쓰게 한 것이지 샴푸를 못 쓰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짧죠. 그다음에 사용량도 적고 용례와 이런 사용법이 너무 많이 다른 반대편에 해당하는 제품이라서 동일하게 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16개 나라에서도 특허 출원 중인데 식약처가 수출기를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당하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과 이걸 개발한 학교와 이해 당사자들하고 깊은 대화라든지 어떤 사전 논의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행정 예고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한 거 없이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회사와 카이스트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예정대로 THB 사용을 금지할지 결정합니다. THB를 못 쓰게 하면 현재 출시된 염색 샴푸는 더 이상 팔 수 없게 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눈 오는 밤 경찰 지구대 앞에 종이 가방 하나를 놓고 간 초등학생 아이들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었는지 박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자아이 둘은 종이 가방을 맞잡았습니다. 몸집 작은 아이는 가방이 무거운 듯 다른 손으로 받쳐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선 곳은 충청남도 공주의 한 경찰 지구대입니다. 말없이 문을 열어 가방을 놓고는 뛰어나갑니다. 무거운 물건을 둘이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물건만 두고서는 이렇게 후다닥 달려가더라고요. 직원들이 아이들을 쫓아가 봤지만 사라졌고 눈 위에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 든 건 돼지 저금통 3개와 편지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는 삐뚤한 글씨, 경찰관님도 감기 조심하라는 응원도 적었습니다. 편지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엿새 만에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형제였습니다. 원래 저기 게임기 사려고 모았던 거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형제가 2년 동안 게임기 사려고 간식비 아껴가며 모은 저금이었습니다. 파출소에 기부금을 두고 간 이유는 아이들 눈에 경찰이 가장 믿음직해서였습니다. 경찰이 나쁜 사람들을 잡는데 다른 사람들도 먹기 힘들고 하잖아요. 지구대 직원들은 아이들이 가져온 기부금에 또 돈을 더해 한 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금통 안에 든 금액은 100여만 원, 아이들 마음의 액수는 잴 수가 없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도시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시안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안시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당연히 시민들 반응은 안 좋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음악과 함께 시안의 황량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차량도 인적도 사라진 채 보이는 것은 경찰과 의료진뿐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있다. 시안시가 봉쇄로 들끓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이 영상물엔 수만 명의 의료진이 투입되는 장면과 시민들에게 각종 식료품이 배달되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길에서 지쳐 잠든 방역 요원을 비추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这是我在家隔离的第12天，希望疫情可以早点结束。爸爸妈妈，我现在一切都好，你们要在家等着我。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선전은 그만하고 일이나 잘해라. 부끄럽다, 그만 과장하라며 비꼬는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봉쇄 13일째인 시안에선 식료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안시가 밀접 접촉자 명단에 오른 4만 명을 갑자기 중앙격리시설로 옮기게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시설엔 기본적인 물품도 없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시안의 누적 확진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안 당국은 관리 책임을 물어 시 고위 관료 2명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라떼 인턴입니다. 지난달 한 중고거래 앱 끝마켓에 올라왔다가 이 규정상 삭제된 매물이 있죠. 사람을 잘 고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한다라고 소개해놨는데요.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입니다. 이 마켓에서 안 되자 자신을 매물로 내놓은 홈페이지까지 만드는 정성을 들였고 한 IT 회사 인턴 사원으로 팔렸는데요. 사수의 설명을 듣고 직접 고객 응대에 나서 봅니다. 네, 안철수 매니저입니다. 금일 업데이트컨에 대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매니저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청해 주신 대로 네, 여기까지는 이 매뉴얼대로 잘 했는데 하지만 이 IT 1세대 CEO 본능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사실 예전에 제가 계속 했던 일입니다. 제가 CEO 할 때 틈틈이 직접 고객들과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해봐서 이 정도는 시군죽 먹기다 뭐 이런 거죠. 또 기획회의에도 참석해 선배님들의 설명을 한참 듣더니 AWS 같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이런 처리에 대한 비용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편이거든요. AWS 보안은 안랩에서요. 네, 자신이 만든 회사를 깨알 자랑한다거나 사실 프로그래밍 옛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라 저도 설명이 좀 힘든데 이 IT 업계 스타일의 라떼는 말이야인 거죠. 언뜻 보면 라떼 찾는 것 같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IT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우려 일부러 만든 일정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 후보, 허튼 업종에 투입돼선 이 허당미를 잔뜩 선보입니다. 뭐야? 사랑의 추, 졸립다 추. 아이고, 아이고. 응? 공룡. 다음 주에 또 오시라는 얘가 나오면 얘가 이렇게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자신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런 체험에 나서게 된 배경, 안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 담론이나 장밋빛 공약 대신 국민들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도 마련해 보겠다. 뭐 좋은 취지 맞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비슷한 일정 소화를 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선거 때만 재래시장 찾아 소위 어묵 먹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꾼 체험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만둣국이 어때서입니다. 미국 NBC 계열사인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국계 앵커 미셸 리. 이틀 전 한 시청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She speaks very Asian. She can keep her Korean to herself. If a white person would say that, they would get fired. 이 시청자를 기분 나쁘게 한 건 리가 새해 첫날 방송에서 말한 이 한마디였습니다. I ate dumpling soup. That's what a lot of Korean people do. 이 미국 남부 지역의 새해 음식을 설명하다 나는 만둣국을 먹는다라고 한 게 불편했다는 건데요.
너무 아시아스럽고 또 한국스럽다고 말입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 발언이 공개되자 동료 언론인, 작가, 그리고 정치인 등이 이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은 실제 뉴스에서도 다뤄졌는데요. 리는 메시지를 보낸 이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I see it as a gift. I don't know that woman's name, only her voice. But I welcome her to a real conversation about humanity and kindness. It is time to let go of old thinking. 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먹는 걸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듯 이 아시아인들이 새해 첫날 떡국, 만둣국을 먹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건 모두 저마다의 문화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신을 4번 맞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백신을 맞았는데도 면역이 잘 안 생기는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다 맞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오미크론 상황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더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건 면역 저하자입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질환을 앓거나 염증이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말합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3차 접종 최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쳐도 일반인처럼 면역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추가 접종을 시작했고 100만 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3차 접종은 이미 60대 이상 완료율이 80%에 가깝고 3월이면 나머지도 대부분 끝납니다. 이제는 4차 접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을 넓힌다면 3차 접종을 먼저 마친 고령층이 우선일 것이라면서도 아직 임상 근거가 모자라서 당장 1, 2월에 시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세계적으로 4차 접종을 전면 도입한 건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면역 저하자를 넘어 최근 60대 이상과 의료진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면역 저하자에게만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력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오미크론의 중증 화율이 낮게 나오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4차 접종을 섣불리 확대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미크론에 맞춰 개량한 백신이 나올 거란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호랑이 그림 주고받으면서 새해 덕담 나눈 분들 계실 텐데요. 맹수인데도 어딘가 친근하고 어수룩한 우리 삶 속 호랑이 이야기를 이수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호랑이는 건국 신화에서부터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곰과는 달리 사람이 되지 못한 조연이었지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동물 설화 셋 중 하나는 호랑이 이야기일 만큼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여겨 풍속 곳곳에 새겨 넣었고 신선을 품에 안긴 영물로도 묘사됐습니다. 호환마마라는 말처럼 두려워하는 한편 작고 약한 까치의 꾀에 넘어가는 어수룩한 동물로 그렸습니다. 우리 땅이 호랑이를 닮았다 여겨서인지 호랑이는 국가적 행사마다 자주 등장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개최는 우리 역사에 딱 2번이었는데 서울 올림픽에서도 30년 뒤 평창 올림픽에서도 마스코트는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축구대표팀의 가슴에서 올림픽 선수촌 벽에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고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흥겨운 춤과 함께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진 경인년, 외환 위기가 닥친 무인년을 견딘 우리는 2022년 또다시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둡고 추운 호랑이의 시간은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을 맞이할 시간 또한 뜻하는 만큼 더도 말고 이제 진짜 코로나 없는 이제 건강한 한 해 그런 이제 일상이 그냥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새해부터 호랑이 전시를 찾은 사람들은 올해 우리 삶 곳곳에도 희망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실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야, 너도 핏할 수 있어. 절기상 소환인 내일도 출근길 한파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기온도 1도에서 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쯤에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